범민주주의 합치면 190석이랍니다. 딱. 예, 맞습니다. 저쪽이 10명만 배신하면 개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개헌의 흐름 같은 거를 타게 되면 배신자가 나오죠. 아니 저쪽에서도 그 반대 못 할 걸요. 그럼요. 배신자가 나와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슈를 선점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집권 말기에 개헌하면 블랙홀이라고 하긴 하는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은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선 충분히 그걸 기대할 만하죠. 이 남들이 하기 힘들다고 했었던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너무 뻔한 게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필수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발목을 잡았던 걸 더 이상 보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놓고 볼 때 당연히 지금 후반기에 레임덕은 둘째치고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폭주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끔 무슨 얘기를 해도 의석수 많다는 거 하나만으로 또 폭주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테니까 기쁘게 그거는 이제 무시하고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 180이라고 하는 의미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진상 지랄들을 해도 이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 있고, 네. 그리고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이제 속전속결로 이제 최대 330일이 걸려도 330일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180명 정도 된다면 각 상임위에서 다 주거든요. 상임위에서 빨리빨리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겠네, 모든 진짜. 상임위에 다 이제 과반 이상을 점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얼마나 그 기쁜 일입니까? 모든 상임위 5분의 3이겠지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상임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법사위라든가 이런 데 5분의 3들을 다 집어넣으면 돼요. 배치를.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되게끔 만들어준다면 거의 모든 법들 쟁점이 있어서 뭐 그 진상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다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고 진짜 기가 막히게 국민들이 만들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민주당 지역구에서 163에다가 더불어 시민당에서 17석이잖아요. 여기서 두 사람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15명은 거의 민주당으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개진하고 싶은 거예요. 이전서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이 시민당 17석에다가 열린민주당 3석을 합하면 20석이에요. 바로 원내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까지 아울러서 되도록이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20 그러면 6석짜리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아무리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난리를 치고 합한다 그래도 제3당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3당을 좀 가져보자. 제3당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의미냐면은 뭐 국회 부의장도 때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어요. 왜 이쪽 부의장이 있다가 사표를 쓴다 이렇게 되면은 부의장을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분명히 이런 원내 교섭단체가 있으면은 또 그 뭡니까 상임위 의장도 또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좀 잡고 공수처가 만들어졌을 때 공수처 2명의 야당 그 대표가 자기네들이 찬반을 갖다 얘기할 때 예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 열린민주당의 포지셔닝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성수형처럼 그렇게 성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촌스러운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180이 아니라 155나 158 정도였으면 그런 욕심을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들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오늘 사실 저는 어저께 진짜 가슴을 울렸던 게 이낙연 후보가 당선되는데도 환호하지 말고 조용히 박수만 쳐라. 4.16 지금 6주기인데 세월호 6주기인데 우리 그럴 때 아니다.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컨대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열린당 내부 결정에서 만약에 시민당과 같이 가겠다라고 한다든가 뭐 혹은 정의당에서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공수처법은 마무리 짓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정의당은 사실 들어가기 직전까지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했던 당입니다. 같이 합치는 건 힘들 것이고 심상정 리더십이 붕괴되고 나면 그쪽도 힘들어질 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돼도 좋긴 하겠지만 지금은 있는 것에서 숫자가 적더라도 7대3의 비율이 되더라도 국민들은 양쪽이 다 되등하길 바라니까 이 보수 쪽에서 진짜 온건하게 나가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반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있을까? 공수처법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네. 막 질러보는 거예요.
어차피 개헌하면 우리가 아니, 생각. 오늘도 염세야 이 형은. 아니 그냥 폼 잡자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거 이런 기쁨은 내가 그래 이야기한 적이 일주일만 즐기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려 보는 거야. 그쵸? 사실은 제가 오늘 낮에 방송에서 중요하게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승부를 또 할 때 마지막에 가서 의지를 불태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승리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 이겼는데도 즐기지를 못하면 그거 왜 이겨? 어? 또 소리 지른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예. 나는 그게 또 사실은 이렇게 염세가 되는 이유가 마지막에 우리가 저쪽이 무너지게 되게 가장 크게 나왔던 게 차명진 때문이잖아요. 그 차명진 얘기가 나왔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세월하고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으면서도 왜 얘기 못하는 그 짠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월호의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도와줄 거다라고 저희끼리 얘기는 하긴 했었어도 그 차명진의 쓰리썸 프레카드까지 난리치는 거 보면서 아 이걸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이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어른으로서 기품 있게 이 대통령님이나 이번에 그 이낙연 당선자나 이해찬 총리나 이해찬 당대표나 이런 양반들이 보여줬었던 그 무게감, 리더십 그런 것들을 조금씩 따라가니까 그 술집에서 막 난리치면서 소리 지르는 거 안 나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리 좀 알았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서 이제는 축배했다고 경선 이겼었을 때 왜 단원 갑에서 그 별거 아니지만 모여서 술 먹고 음식했던 그래서 즐기진 못하더라도 마음은 기쁜데 하여간 좀 그래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러긴 한 것 같아요. 예, 옛날 사람이에요. 뭐 같이 늙어. 내일 모레 환갑인데. 아이 정말 야 이렇게 돌리는 지금 내일 모레 환갑인 사람이 자기 피부가 괜찮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데. 안타까워요. 숟가락 예. 들림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아 진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그렇죠? 허전하시죠? 예. 아 요즘 우리는 안 그렇다. 코어 먹고 우리는 있어서 안 그렇다고. 괜찮아요. 아니, 코어. 나도 그래. 할 힘이 없어. 진짜. 예? 힘이 없어? 이게 아침에? 이게 자랑하는 사람 치고 내가 잘하는 사람 못 봤기 때문에 나는 자랑 안 하는 컨셉으로 하려고. 그럼 사람들이 아 저건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겸손한 건가 보다 하는데 이 별거 없는 사람들이 꼭 자기 허세를 부린단 말이야. 예. 아 숟가락 들림도 없어. 예. 자, 기대하지 일단 그 우리 그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진보 개혁 진영의 180석 플러스 알파 이 숫자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여해 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동수영님이 말한 것처럼 겸손하게는 사용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국민이 원하는 걸 못해? 아이 그럼 그거는 이제 정치 권력에서 국회 의석을 근데 다 봐봐요. 주는데. 공수처장 하나를 제대로 못 집어넣는다니까. 공수처장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야당 둘이 반대를 하면 어떡할 거야? 미래한국당이랑 그 통합을 안 이야기는 해서. 이따가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 질문 하나 할게. 이번 총선 압승을 했는데 예. 결정적으로 무엇이 이 승패를 갈랐다 한 두 가지만 얘기해봐요. 개인당. 얘기하세요. 민주당이 압승한 대표적인 원인 이유 뭐 이런 거 한번 누가 봐도 물어보고요. 첫 번째는 어.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팬데믹이라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세계의 새로운 스마트한 국가의 표본을 세웠어요. 이게 국민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었고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정부가 했었던 게 표를 얻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란 말을 내놓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표인지 저는 그게 정말 중요했다고 보고요. 근데 두 번째는 태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꼰대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정치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접근하면서 남들 보기에 좀 우격다짐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과반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길래 방송할 때마다 이 과반 안 될지면은 뭐 힘들어요 이런 얘기할 때는 그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고 다녔는데 어떻든 진심을 다하고 성실한 태도로 나갔던 것이 상대당하고 확실하게 차별화가 됐다. 이 두 가지 저는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의석 차이가 무려 77석 차이가 나요. 이건 상상을 못하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끝? 네, 그 두 가지. 예.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의 그 위기 극복 그리고 위기 극복을 할 때 국민들이 보여준 아주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보탬이 됐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 지금 이 촛불 혁명에 완수를 하겠다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결정적 순간 그러니까 해이해질만 하면 그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그런 건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일단 황교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국정농단의 책임자이며 그리고 또 실제로 탄핵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기 고백을 해야 될 그런 인간이 자기 살자고 거기 들어가서 대표가 돼가지고 온갖 그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제 선거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이 그야말로 무대포 선거 전략 그러니까 미통당의 무대포 선거 전략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표근을 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사전 투표가 26.69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코로나의 이 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2040이 그냥 이를 갈고 투표를 한 거예요. 특히 이 서울하고 경기 이 지역에서 2040의 결집력은 엄청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이제 미통당에 대한 마지막 심판. 그래서 총선을 한일전으로 인식하고 국산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계속 불타게 만들어줬던 것이 예. 이제 컸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제 분석이니까 한번 경청해 주세요. 저는 막판에 이재명의 전격적인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실현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했던 거 이게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경기도 다 넘어갔어요. 경기도가 전역이 사실상 한 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박원순의 공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경기도는 민주당 51석, 네. 미통당 7석, 예. 정의당 1석 그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경기도가요 북부 지역은 거의 미통당 밭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다 접경지역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네. 다 넘어갔어요. 뭐 지금 뭐 동두천, 연천 이런데 아쉬워하시는 분들 있지만 거기요 지금처럼 많이 민주당 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김포 을 제가 지켜보면서 절감한 건데요. 김포 을이 어땠냐면 처음에는 지는 거였어요. 공천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맞득치 않았고 그리고 홍철호라고 하는 개인 플레이들이 굉장히 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포을이 딱 이재명 지사의 전 국민 전 도민 기본소득 실시 이후로 끝나고 그랬어요. 이재명한테 힘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의 원인으로 또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대구랑 비교되는 그렇죠. 경기, 서울 이런 데에서의 그 막 선제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시장, 뭐 도지사 그럼요. 이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하나의 이슈에 반응했다기보다는요. 내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 이제 뭐 차명진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나? 그것 때문에 뭐 미통당 찍을 사람들이 민주당 찍었을까요? 난 그렇게 보진 않고 예. 오랫동안 누적된 일종의 마일리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전혀 대안이 안 되는 세력. 근데 그게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 국민이 공감하는 것을 말해주면 시원한 사이다가 되고 공감력 있는 정당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기에 코로나 잘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못한다 하면 좀 미친놈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일단은 비호감을 너무나 많이 쌓아둔 상태. 나경원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비호감도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비호감도를 쌓아둔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무슨 정권이나 국회를 맡기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없는데. 근데 결정적으로는 그 사전투표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쟤네들 진짜 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대급 투표율이잖아. 전체로 다 봤을 때도 67%쯤 되는 건데 66.2. 총선 치고는 뭐 몇십 년 만에 가장 높은 14대 거라면서요.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입으로 인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행진이라고 봐야지. 송파에서 떨어졌던 이근식 전 교수 같은 양반.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저 미통당이 밉다는 말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 미워하는 이유가 쟤들은 정권을 가졌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 다시 줘도 뭘 제대로 할까라는 믿음을 못 주고 있다는 건데 자기 스스로 그래가면서 분명히 당선될 거라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의지 표명하는 게 나온 거죠. 젊은 세대, 나이든 세대 할 거 없이 죄다들 근데, 사전 투표하면서도 좀 불안했던 것이 이제 저는 풀린 거죠. 이 사전 투표의 역대급까지는 제가 지금 분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더 뒤를 이어서 보자면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보수표 결집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또 뒤이어서 뒤에 이해찬 대표의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수용 이런 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사전 투표로 이어진 분노의 투표, 그러니까 미통당에 대한 분노의 투표를 이어지게 했거든요. 그게 선빵이라고 한다면 선빵을 맞은 이후에 정말 엄청난 보수의 결집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대구에서 김부겸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 분위기만 같았으면 대구에서 김부겸이 됐어.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보수가 무지막지하게 결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그게 뭐냐? 그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바로 검찰과 언론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과 언론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아주 치밀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우리 계속 공작 얘기했었죠. 그게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사실은 사전투표 들어갈 직전서부터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검찰은 아예 대놓고 자 이제부터 수사할 거야. 이제부터 수사할 거야. 이러면서 언론은 거기다 대고 계속 의혹 보도하고 지금 딱 180석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검찰이 오늘 뭐 발표했는지 아시죠? 90건에 대해서 수사 들어간다고. 근데 그게 원래 선거 끝나고 나올 때보다 적은 수치예요. 다들 그렇죠. 잘 모르시는데 예. 90건이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까지 선거 끝나면 100건 이상 120건 가까운 게 노상 서로 고소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어진 쪽인데 지금은 적은 건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작정하고 빠르게 배정하겠다. 어떤 분은 12번을 고소당해도 제대로 조사 한 번 안 받는데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바뀔 수 있을지. 지금 당장 국회가 내일부터 바뀌는 게 아니라 5월 말일까지는 20대 국회가 계속되고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원구성서부터 여러 가지가 나갈 텐데 그 전까지는 지금 검찰과 언론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극악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석 달 안에 이 선거법에 대한 수사가 끝나야 돼요. 그러면 4월 16일 오늘서부터 5월 말까지의 한 달 반이 검찰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수사 받으러 가요 다음 주에. 곽상도? 네. 좋겠다. 취하를 안 했어요. 어. 취하할 리가 없지 이 저질들이. 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게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서로 막 고소하고 그러면서 검찰한테 갖다 주면 그런 검찰의 힘만 키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막판에 네거티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도 검찰에 고발을 해야지. 근데 이러면서 고소 고발들이 이제 막 폭발하게 되면은 사실은 모든 국회의원들의 목줄을 검찰이 틀어주게 되는 건데 아까 90건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줄어든 거예요. 그나마 그런 인식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누구야 우리 김남국 당선자 같은 경우도 박순자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거기에 대응을 안 하고 고소 고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읽어 보시면서 지금 이후의 판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짐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검찰은 뭐 윤석열이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선거 관리 잘해야 된다 뭐 어떤 개들이 사실 있긴 있었는데 나는 사실 힘을 잃었다고 보거든요. 이 총선에서 검찰이 어떤 무슨 역할을 해가지고 여당이 쪼그라드는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90명 조사한다 그러는데 그거 각 지역 뭐 지방 검찰청장으로 가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그럼요. 지역구 253개고 거기 가면 뭐 지방 검찰청에서 몇 사람만 불러다가 조사해도 금방 끝날 수 있는 건데 이게 고소고발 건 다 된다 그래서 그걸 목줄을 쥔다? 저는 그것에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사실 말씀드리면 일단 그렇게 고소 고발을 하고 언제든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지만 선거법에서 수사 나오는 게 고소 고발 검찰로 넘어가서 한다고 해도 영향받는 것들이 평균 나왔을 때 30% 선이에요. 당락을 가르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네, 그 과정에서 한 3년 정도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그 과정 자체가 크고 작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건수가 많으니까 거기엔 벌써부터 예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일단 이 한 달 반 동안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고소 고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어떤 꼬투리를 잡힌다거나 뭐 대응을 갖다가 좀 실수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부자 몸조심하듯이 정말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예, 윤석열이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힘이 정말 결정적으로 빠지는 건 공수처의 출범 이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후 지금서부터는 공수처의 설치, 검찰 개혁에 사실상 올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30% 이렇다고 얘기를 해도 지금 전체가 180석 중인데 30%라고 하면은 뭐 물론 그 180석의 30%는 아니지만 양쪽에 다 걸쳐 있어서 한 10%만 돼도 뭐 솔직히 그러니까 10석 90석 가운데서 한 이렇게 30%면은 실제 날아가거나 그 언급이 되고 있는 게 10석에서 15석 정도 얘기가 될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편과 저쪽 편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전체 국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주고 물론 한 명이 들어가도 흔들리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당장은 선거가 없고 정책 풀어가는 거. 저는 지금 일단은 첫 번째로 걱정하고 있는 건 코로나19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에서 모청 애들이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게임 서버가 우리나라만큼 관리가 잘 되는 데가 없어요. 다운 안 되게끔 동접하는 인원을 따졌을 때 보통 140에서 150만 동접을 따지는데요. 온라인 강의하게 되면 기본으로 400에서 500만 접속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못 해본 실험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3 뭐 이런 사람들 거의 한 600, 700만 정도 접속하게 된다 그러면 네트워크 과부하가 걸릴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생활 안정을 해가면서 지금 저는 검찰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차피 개원 이후가 될 거라고 저는 7, 8월 공수처 설치될 때까지 준비는 해야겠지만 그 전까지 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가느냐에 대해서 정책 풀어나가고 지금 돈 준다 했던 거 따져보면 100만 원씩에 이 보수 언론들이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수형처럼 그 언론에서 나왔던 거 지금 끝나고 나왔던 게 그 100만 원 준다고 해서 경기도가 돌아섰다 이런 식으로 폄하시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작은 현상 하나 갖고 그게 뭐 큰 판을 흔든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가혁명 배당금단처럼 그냥 100만 원 정도 주는 거에 흔들려서 표를 넘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그 민주당이 그거 추진한다 그랬죠. 전 국민 100만 원. 네. 근데 네. 뭐가 됐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그게 성실성 있게 잘 살아나게 되면 분명히 그 탄력을 받아서 공수처나 검찰개혁도 힘있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한 가지 바람은 그 5월 말이 돼야 구속 만기로 나올 거예요. 10월 24일 들어갔으니까 뭐 나오는 것들 정경심 교수 빨리 나오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좀 더 탄력을 받고 마음도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결국 다음 달까지 끝까지 채우게 된다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스스로 그들도 빌미를 더 제공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공무원이거든요. 가까운 쪽에 제 관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이라는 게 거대한 악마 같은 조직이 아니고 결국 공무원일 뿐이야. 다만 검찰총장이 어떤 놈이냐가 그 색깔을 결정한다고 봐요. 그럼요. 근데 그 검찰총장 주위에 있는 놈들이 검찰총장을 오히려 더 막 이용해 먹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뭐 한동훈 그러니까 이렇게 지형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국회 내 지형도 바뀔 거고 법사위도 바뀔 거고 바뀌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바로 지금 만약에 이상한 수사를 하게 되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잖아 지금 벌써 누구나 예상하듯이요.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윤석열은 출구 전략 짜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그걸 알고 있겠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휴가 갔다 온 것도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연히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요. 선거를 개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서 윤석열도 조만간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사표 던질 시기를 놓쳤죠. 사실은 사표를 던지면서 막판에 총선 개입을 더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걸 못 던진 거예요. 이 보수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좀 분발해 줘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를 이끌 사람은 안철수가 아니라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은 차라리 그래요. 예. 정치권으로 도망가는 방법이 가장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김웅 전 검사가 봤었을 때 굉장히 옳은 얘기인 걸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명분 피하려고 통합당으로 안 들어가고 새로운 보수당으로 들어갔다 옮겨 탔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따지게 되면 윤석열도 정체가 그렇게 가서 빨리 정치권에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 선명해지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은 그걸 가지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사는 받을 거니까 네. 약자 코스프레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계속 뭐랄까 시한을 이제 연장할 수가 있겠죠. 계속.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의 고삐 그리고 또 언론 개혁의 고삐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야, 그래도 당장 그 방통위에서 채널 A와 저 그 TV조선의 재승 인서부터 그냥
박탈해가지고 승인받지 못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확실하게 법대로 진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미통당은 그동안 열심히 쓰던 주광덕 빨대를 제대로 못 쓰게 돼서 걔들은 또 얼마나 또 박상도가 있잖아, 주광덕 주광덕 나간 게 정말 입가에 웃음이 되는 게 저는 나경원도 있고 황교안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재철도 있고 다 있는데 김진태도 있고 어? 그런데 그분들 다 나간 것보다 주광덕은 정말 저희가 왜 남양주 경에 대해서 특별한 매력이 있지만 그 빨대를 꽂아서 주시던 분이 그 빨대 걸려 넘어진 게 보이니까 야 그리고 정말 좋아요. 곽쌤은 민경욱, 주광덕 다 자신의 아픔과 관련이 돼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속시 이렇게 사감으로 방송을 하나? 아니 근데 나는 곽상도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최민희 의원이 우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주광덕은 진짜 비열한 놈이에요. 네, 정말 비열합니다. 자기가 당선되고 나서 낙선자를 정치생명 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적을 보이지 않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보이고 심하게 그 난리를 쳤는데 그 재판했던 라인들이 다 그 라인들이에요. 그 라인이에요. 황당한 거지. 자 일단 알겠고요. 180석 꿈의 숫자가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와 있는데 당연히 진짜 이제부터는 부자 몸조심할 시간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제 개혁하라는 핑계를 이제 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무조건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 개혁 국민의 법안은 명령. 21대 때는 막 일사천리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당연하죠. 나는 그 사립학교법 같은 거, 그럼. 국가보안법 같은 거 이런 그럼. 것들은 사실상 없애는 게 맞죠. 지금 솔직히 상황에서. 말해서 이런 밭 좋을 때 국가보안법 못 없애면 그거 태구민이가 그 국가보안법 막으려고 들어가 있는 걸 거야 아마. 열린우리당이 숫자가 많을 때 집권할 때 비슷한 것들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지금도 가만 보시면 별게 아니지만 선거 미뤄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근데 밀고 가서 전 세계 존경받았잖아요. 예. 옳다 생각하는 방향으로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칭찬도 받고 알겠습니다. 일도 잘 풀리는 거죠. 어쨌건 민주당 지금부터는 개혁하라고 국회를 180석 넣어준 거니까 지금부터는 개혁해야 돼요. 넣어준 거니까 근데 왜 코인 노래방 노래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자 30분 연장. 자 알겠습니다.